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 2편에서 우리 한국 수직농법에 나아갈 방향,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고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까 하는 그 부분을 오늘 여러분과 얘기를 나눌까 하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1편에서 봤듯이 수직농법의 몰락과 그런 모습을 우리가 다 보았습니다. 사실 그 기라상 같은 수많은 업체들이 지금 현실로 2025년도 현재 12월 달에 검색을 해봐도 모두 다 안개처럼 다 사라졌습니다. 미국의 대형 업체들 수많은 수직농법들이 왜 이렇게 하루아침에 다 몰락했고 또 폐업을 했고 했는지 우리는 이걸 교훈 삼아서 한국의 수직농법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까,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심도 있게 얘기를 해보고,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얘기를 참고 삼아서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그 방법을 택해야 되겠죠. 저는 이 농업이라는 게 오랫동안 로컬에서 직접 농민들과 부딪혀보면서 많은 부분을 실패한 자와 성공한 자를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여러분과 대화를 나눌 때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농업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의 농업도 부익부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잘된 농민도 있겠지만 실패한 농민도 많이 있고, 또 귀농이나 창업을 해서 처음에는 시작했다가 어느새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단순하니 매스컴이나 얘기만 듣고 농업이 하나의 대안이고 성공하시다는 마음으로 시작했겠지만 도시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농업 쉽지 않습니다. 자, 특히 우리 수직농법, 스마트팜, 창업과 준비를 하신 분들에게 제 얘기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자, 우리 한국 농업, 수많은 수직농법의 기라사 같은 업체들이 침몰한 이유를 우리 교훈 삼아서 저는 오늘 5가지로 수직농법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할까 합니다. 5가지. 자, 이 5가지를 하나하나 제가 짚어보면서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술보다는 경제성 중심의 온실을 설계해야 됩니다. 단순히 식물이 자라는 기술이 아니라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고 빠르게 초기 투자비를 해소할 수 있는 그 방향으로 설계를 최우선시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작물 선택의 전략성이 필요합니다. 작물 선택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판매 유통망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거와 연계돼서 파트너십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 네 번째, 표준화 자동화 생산 시스템을 가급적이면 도입을 해야 됩니다. 사람 손을 스치지 않고 식재부터 생육, 수확, 포장까지 전 라인이 자동화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 쉽지는 않습니다. 자, 다섯 번째,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세계 각국은 도시농업이나 스마트팜에게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정을 받을 수 있으면 보정을 받아야 되고,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 되고, 실증 단지나 이런 게 있으면 입주해서 초기 리스크를 줄 수 있는 방법, 이 5가지를 제가 가지고 오늘 나눌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첫 번째, 기술보다 경제성 중심의 온실 설계란 무엇인가, 이걸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알아볼까 합니다. 자, 단순히 식물이 자라는 온실이 아니라 생산비를 어떻게 하면 절감하고 또 초기 자금을 어떻게 빨리 회수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방향으로 설계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기 자본의 규모, 또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작목, 선택, 이런 모든 부분을 생각해서 온실의 설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내가 노하우가 쌓이고 경험이 쌓이게 되면 점진적으로 규모를 확대하는 전략으로 나는 온실의 설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온실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는 온실 규모와 형태, 규모를 선정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것도 작물과 내 자본 규모에 따라서 선택을 해야 되겠죠. 자, 가장 중요한 온실의 피복과 재질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나는 비닐로 하는 비닐하우스를 할 것이냐, 아니면 유리 온실을 할 것이냐, 아니면 판내, 아니면 폐 건물을 하려고 할 것이냐. 이 부분을 여러분이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온실의 형태를 정해야 됩니다. 단동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연동으로 할 것이냐. 또 구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구조는 맞배형이 있습니다. 옛날 지붕 형태로 뾰족한 지붕 형태로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아치형. 그 다음에 네덜란드 표준 규격인 벨로형 하우스가 있습니다. 이것을 잠깐 그림으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형태, 피복, 이 모든 것 구조 부분은 여러분이 내 자본 규모와 맞고 내가 어떤 작물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규모를 달리해야 합니다. 자, 이것이 온실의 형태와 규모가 선정이 되었다 하면 두 번째, 에너지 효율과 관리를 어떻게 최적화할 것인가, 이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고려해야 됩니다. 물론 작물의 표복에 따라 단열도 틀리고 모든 게 틀립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물론 사용한다면 에너지 비용을 대폭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최적화 시설을 얻을 수가 있죠. 태양광 패널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풍력 터빈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인근에 폐열이 있다면 폐열을 해소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솔루션을 활용한다면 비용을 엄청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농비의 25에서 35%, 40%까지 차지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기후 온난화 때문에 난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냉방이 더 중요한 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름철에 냉방을 하지 않고는 조기 출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이 꼭 염두에 두시고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결정이 됐다면 두 번째, 빛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광합성을 하려면 빛이 꼭 필요합니다, 작물에. 그래서 요즘은 수직농법에 거의 LED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LED만 사용하는 걸 반대하는 사람의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물론 LED가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요즘 훌륭한 LED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작물 키우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만은, 제가 지금까지 봐왔을 때 자연의 태양빛을 따라갈 수 있는 빛은 없습니다. 저는 LED와 태양빛을 결합하는 결합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태양빛으로 자라는 그 작물은 맛과 풍미, 영양이 다 틀립니다. 정말 색깔 자체도 다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자동화 설비 시스템과 컨트롤, 그 다음에 광원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이 부분은 따로 3편이나 4편에 제가 여러분과 다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에너지원을 여러분이 결정을 했다 하면은 이 에너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에너지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요즘은 인공지능 AI 기반의 여러 가지 관리 시스템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 온실에 인공지능을 도입한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AI가 아니더라도 요즘 많은 좋은 훌륭한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명이나 온도, 습도를 제어하고 에너지를 최적화시키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 관리 시스템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수직농법에서 여러분이 꼭 생각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시키고 냉난방을 통합 제어시키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이 수경 폐양액 해소율을 할 수 있는 폐양액 시스템을 꼭 도입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전 하천의 80~90%가 온실에서 흐르는 폐양액이 수질을 악화하고 있습니다. 이건 현재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폐양액을 줄일 수 있다면 그만큼 농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꼭
이번 온실 설계에 도입을 시켜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작물 선택의 전략성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 두 번째로 넣는 이유는 작물 선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초기에 얘기했듯이 세계 유수의 수직농법 회사들이 대부분이 작물 선택을 잎채소로 했습니다. 잎채소류는 물론 좋은 작물이고 많은 에너지와 빛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선택을 했을 것이고, 또 1년 365일 모든 사람들이 먹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잎채소로 거의 다 시작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고부가치 작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처음 초창기에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작물을 설사 잎채소류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점차적으로 고부가치 작물로 전환해야 됩니다. 물론 고부가치 작물이라는 것은 수시로 시대에 따라 변화됩니다. 그래서 무농약을 적용한다든지 유기농 농법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허브라든지 미니채소, 기능성 작물 이걸 확대해서 내 제품의 브랜드 인지를 높일 수 있고 시장성도 좋고 부가가치 좋은 작물을 선택해서 여러분이 개발해내야 합니다. 이 작물 선택은 여러분들이 성공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으로 여러분이 앞으로 대두하게 될 겁니다. 자, 작물 선택을 했다면 세 번째, 유통망이 필요합니다. 판매망, 유통망과 파트너십이라고 제가 제목을 했습니다. 내 혼자 단독으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대형마트라든지 식품회사라든지 외식업체라든지 아니면 직계약을 한다든지 지역의 로컬 푸드와 연계를 한다든지, 그래서 현지 생산해서 현지 소비를 할 수 있는 유통망을 실현시킨 것은 성공의 지름길로 들어선 겁니다. 실리콘밸리에 그 본사를 둔 업체인데 플랜드라는 업체가 그 업체를 성공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고객의 니드에 맞는 비GMO, 무농약, 또 고품질의 잎채소, 딸기, 토마토를 업계 최고의 수준으로 생산하고 또 저비용으로 빠르게 시장에 출하시켜서 성공시킨 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고객의 니드에 맞는 맛과 풍미를 갖춘 제품을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했던 업체입니다. 그리고 또 일본 교토에 분사를 둔 몇 개 업체도 있습니다. 스프레드라든지 미라이사라든지 이런 것은 수직농법으로 대형 슈퍼마켓과 레스토랑 체인들과 직계약을 해서 유통을 안정화시켜서 성공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유통망과 파트너십은 꼭 원시를 시작한과 동시에 바로 알아봐야 할 부분입니다. 자, 네 번째, 표준화 자동화 생산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자, 가급적이 손을 쓰지 않도록 자동화 설비는 꼭 필요하죠. 그러나 이 자동화 설비도 내 원실의 규모에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자본 규모에 맞아야 되고, 그래서 식재, 생육, 수확, 포장까지 전 라인을 자동화로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규모에 맞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사람 수에 적기하는 시설은 꼭 해야 된다. 자, 이것은 인건비와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리고 균일한 품질 확보가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과다한 내 편리주의와 자동화는 결국 많은 대가를 여러분 치르게 해야 됩니다. 자동화가 많이 들어서 컨트롤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 컨트롤은 고장의 원인입니다. 이 컨트롤 고장은 결국은 농비 부담을 가중시켜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동화 표준화 시스템은 내 규모에 맞게 적절하니 꼭 필요하다. 그리고 다섯 번째, 정부와 지자체의 협조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도 정부 지원이 70~80%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도 70%짜리 있긴 있습니다. 거의 50%의 지원이 되어 있고 청년 창업농대 지원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 정책 자금을 적절히 잘 활용하셔서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5가지의 수직농법에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여러분과 함께 제 사견으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물론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제 3편에서는 우리 조명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지, 그 다음에 자동화 설계 시스템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을 3편에서 여러분과 다시 만나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잘 뵙겠습니다.